안녕하세요. 산업과 안전의 한창현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작년에 우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통과되고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나 지자체, 공기업들, 대기업,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작년 한 해는 정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다들 정신없이 이렇게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주문이 오는 거는 그렇게 구축해 놓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진단을 또 요청하는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현장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은 뭐 어떤 사업장은 뭐 ISO 45001도 뭐 이렇게 인정을 받아 놓은 데도 있고 코스IM에서 인정을 받아 놓은 데도 있고 뭐 그런 거 없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중처법에 맞게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진단을 해보면 공통적인 게 정말 매뉴얼은 좀 잘 갖춰진 데가 많아요. 매뉴얼은 잘 갖춰지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느냐 이 지점을 이제 저희들이 진단하고 조사 점검하다 보면은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거의 잘 작동이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즉, 그 말은 현장에서 직접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주체가 주로 이제 관리감독자나 또는 근로자, 그분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뭐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매뉴얼의 어떤 작업 절차나 안전보건 점검 절차하고 자기들이 하는 안전보건 활동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발견돼서 아직까지도 이게 매뉴얼 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장에서 전혀 이게 가동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게,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가, 법정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가 지금 3호까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실형이 안 떨어졌고, 두 번째가 한국제강 사례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한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 판결을 보고 많은 이제 기업의 오너들이나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이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축해놔도 이게 제대로 이게 현장에서 작동 안 돼서 사망사고가 나면 이제는 경영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실형 구속까지 되구나.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어떤 허점이 있고, 현장에서 왜 작동 안 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진단하고 점검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국제강 이 판례는요,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냐면은 아마 2022년 3월 16일 날, 한국제강에서 이제 아마 사내 하청업체겠죠. 방열판을 보수 작업하는 중에, 한국제강이 이제 주로 용광로가 있겠죠. 철강 회사니까. 용광로가 있고 뜨거운 열이 있고, 그 열을 좀 차단하는 게 아마 방열판이겠죠. 그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방열판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방열판의 어떤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 중에 방열판이 갑자기 낙하하면서 그 밑에서 이렇게 무선 크레인인 것 같아요. 원격 무선 크레인을 조정하시던 작업자의 어떤 작업자의 방열판이 확 덮쳐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해서 이제 한국제강 경영 책임자한테는 징역 1년의 중처법 위반으로 형벌이 떨어졌고요. 세부적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같이 들어가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해당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해당되고, 이 세 가지 법률이 동시에 다 경영 책임자한테 적용되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무거운, 형량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아마 해서 징역 1년의 선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일단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처법이 저게 과연 진짜 적용이 될까, 적용되면 어떤 법 논리로 해서 처벌될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들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법이 실제 경영 책임자한테 첫 실형을 때렸다는 게 그 자체가 우리 중처법 탄생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사례로 봐야 되고, 사고의 어떤 경위나 과정을 조금 보면은 아마 그때 원청이 한국제강이죠. 그 사내에서 이제 방역판 보수 작업하는 협력업체한테, 그러니까 사내 도급 계약이 따른 거죠. 도급 계약에 따라서 그 방열판에 어떤 제철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슬래그라고 그러죠. 찌꺼기가 붙어 있는 걸 이제 제거 작업을 시키는 그런 도급 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방열판의 크기가 무게가 약 1.2톤 정도 되고, 가로 세로가 약 3m, 1.4m 정도, 그리고 두께도 약 12cm. 1.2톤의 아주 무거운 철판을 앞 뒷면을 이렇게 제거하려다 그 슬럭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양중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게 매다는 거는 아마 이게 섬유벨트로 매다는 것 같아요. 섬유벨트에서 이렇게 매달아서 중앙에 띄우고 거기에서 이제 밑에서 이제 슬러그 제거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슬러그 제거 작업 중에 방열판을 아마 섬유벨트로 감다 보니까 이 철판이 되게 모서리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 날카로웠는데 그게 어떤 보호 장치를 안 걸고 섬유벨트를 걸다 보니 아마 그 섬유벨트도 이미 폐기해야 될 수준이었겠죠. 그 기름띠가 꼈거나 아주 그 중간에 있는 심이 나갔거나 아니면 이미 탁탁하게 굳어서 이미 그 폐기해야 될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섬유벨트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밑에 원격 조정하시는 분의 어떤 그 좌측 대퇴동맥을 탁 찍고 바로 사망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병원에 빨리 이송했지만은 아마 과다출혈에 의해서 심혈성 쇼크로 이렇게 사망한 걸로 조사가 됐죠.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협력업체, 사내 협력업체 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약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 그러니까 중약물 취급하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거 미작성했다고 하나 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당연히 중약물 취급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하게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끔 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주의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사망한 걸로 봐서 하청업체 사업주한테는 중약물 취급에 의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그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형법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두 가지 제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 사장님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2년 이렇게 떨어졌죠. 징역 6개월. 어디 원청보다 형량이 더 작게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원청이죠. 한국제강 대표이사, 즉 경영 책임자죠. 경영 책임자한테는 똑같이 경영 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약물 취급에 따른 작업 계획서 미작성, 그게 한 건이고, 또 중약물 인양에 따른 어떤 도급 협력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이것도 산업법 위반이죠. 그다음에 또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적정한 도급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 도급 용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이런 기준과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봤죠. 기타 여러 가지 또 산업안전보건법, 중약물 취급, 양중 작업의 어떤 작업 방법의 불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 소지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제강 대표이사한테는 결국은 징역 1년 이렇게 형량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장내 사내 도급 판계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뭐 조선소도 그렇고, 이런 철강 회사도 많이 발생했었고, 발전소나 이런 데서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원청의 어떤 경영 책임자나 대표이사보다는 협력업체 대표이사나 협력업체 현장 대리인, 협력업체 작업 지휘자, 그분들의 형량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이번 사례에서 좀 특징이 있는 거는 협력업체 대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징역 6개월이었는데 오히려 원청의 대표이사한테는 징역 1년 이상 더 크게 형량을 때린 거죠. 즉 그 말은 실질적인 작업 지휘 통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이 사업의 특징을 봤을 때 제반의 어떤 천정 크레인이나 장비나 작업 방법, 작업 지휘 명령 이런 걸 원청에서 충분히 컨트롤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청이 실질적인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원청 경영 책임자한테 중처법 위반, 그것도 징역 1년 이상의 아주 무거운 처벌로 이렇게 판사는 아마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제강은 이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이 떨어졌죠. 우리 한국제강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위해 위험 작업의 외주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을 많이 저는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기업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위해 위험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외주화, 도급화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비생산적이고 또 비용 면에서 또 이렇게 도급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다 도급을 줬는데, 이번 사건처럼 중대재해가 저렇게 나버리면은 이제 중처법이 적용되어 버리면은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구속되는, 오너 자체가 실형을 사는 그렇게까지 처벌이 무거워지고, 또 협력업체는 실제 이번에 그걸로 거의 기업이 폐업까지 갔다고 그래요. 이런 걸 계산해 보면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위해 위험 작업을 이렇게 도급을 주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특히 상시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라면은, 그렇잖아요. 아까 그 한국제강도 방열판에 슬레이거가 끼고 그걸 제거하는 작업은 항상 수행해야 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작업이고 중요한 작업이고, 그런 작업에서는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의 한 달간 공장이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는 1년 이상 구속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다 경제적 피해 계산하면은 이젠 그런 작업이 무조건 이렇게 외주화 주는 게 반드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근거를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이제는 뭔가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특히 사내 아도급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65% 이상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반대로 50인 이하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사망 근로자들의 72%가 거의 직영 근로자가 사망한다라고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그 말은 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렇게 또 사내 협력업체에서는 그런 업체일수록 대부분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 나고, 그러면 앞으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 날 때마다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이렇게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를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옛날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협력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중심도 협력업체를 근로자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점이 많이 지켜야 되는데, 저도 아직 현장 점검 가다 보면은 매뉴얼의 상당 부분이 직영 근로자나 일반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들만 있고, 실제 공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협력업체를 원청에서 직접 업무 지휘 명령을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죠. 그러면은 더욱더 간접적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작업 기법이나 보고 방식, 협력 방식이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거기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연구된 게 없고 제가 보기에도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진단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위험성 평가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요식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한국 제강 사례를 봐도 과연 중량물 취급하는 방열판 보조 작업할 때 섬유벨트를 천정 클레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중을 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에 그런 유해 위험 요인들이 제대로 발굴되고 감소 대책이 수립되었을까? 그게 실제 메뉴에는 그렇게 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위험성 평가할 때 당연히 현장 점검, 순회 점검하면서 당연히 안전벨트가, 섬유벨트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나 있고, 심줄도 막 이렇게 끊어져 있고, 이런 게 확인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유해 위험 요인에 즉시가 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개선 대책에 제거, 폐기, 이렇게 놓았어야 정상이겠죠. 즉, 반대로 위험성 평가가 정말 현장을 순시하면서 근로자들한테 직접 의견을 듣고 제대로 됐더라면은 그런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는 그런 작업은 협력업체, 그 협력업체는 당연히 자기 작업이니까 작업하기 전에 또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반기에 한 번씩 그런 위험성 평가를 했어야 되고, 또 원청도 이게 도급을 줬다고 해서 그 위험성 평가 안 하는 업체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고, 원청도 그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도급 협력업체가 수행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그냥 너희들 평가해, 이게 아니고, 평가를 했으면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했는지, 원청이 수행한 위험성 평가와 서로 비교 분석해 보면서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했더라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해 위험 요인 정도는 충분히, 벨트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매뉴얼에는 위험성 평가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분명히 형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이 사고에서 못 막은 거는 아마 위험성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추정을 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또 진단하는 원인은 작업 계획서죠. 그거는 요번에 우리 법원 판결에서도 이제 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했다라고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량물 취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차량용 하역 기계를 이용하든지, 동력을 이용하는 하역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동력을 이용하는 건설 장비라든지, 그런 유해 위험 작업은 대부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작업 계획서에는 안전한 작업 방법, 절차, 근로자가 착용해야 될 보호구,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1.2톤이나 되는 무거운 철판, 가로, 세로 약 1.4에서 약 3에 되는 무거운 철판을 들어 올리면은 그 작업은 누가 봐도 위험 작업이죠. 거기 떨어졌으면 당연히 밑에 있는 작업하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작업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하중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벨트 상태는 양호한지, 원격 리모컨 조정하신 분과 방열판과의 어떤 충분한 이격 거리는 확보되었는지, 그런 게 작업 계획서에 다 작성하게 되어 있고, 협력업체가 그런 작업 계획서를 작성했으면은 원청에서 제대로 작성했는지 관리 감독하고, 그 작업 계획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작업 계획서는 협력업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원청이 원래 수행해야 될 작업을 도급을 준 거잖아요. 그럼 원청도 그 작업에 대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고에서는 원청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같고, 협력업체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아마 이런 시스템이 아마 원청의 매뉴얼에는 분명히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전문가가 다 컨설팅해서 다 짜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작업 계획서가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지켜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열판 작업을 일상적으로 늘 한다면 매일 쓸 필요는 없어요. 한번 제대로 잘 갖춰 놓으면은 작업의 내용이 바뀌거나 방식이 바뀔 때 또 수정해서 쓰면 되는데,
그런 기초가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계획서를 안 씀으로 인해서 이번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못 막게 되는 그런 원인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번째로 제가 진단하는 거는 안전작업 허가제입니다. 안전작업 허가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건설 현장이나 산해 도급 현장, 유해위험 작업 현장 대부분 안전작업 허가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죠. 공기업 특히 이걸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안전작업 허가제는 뭐 산업법에서 뭐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이제 코스타 가이드에서 이제 많이 권고하고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유해 위험 작업, 정말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 계획서에 비슷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하겠다는 어떤 계획서 비슷한 거죠. 안전작업 허가를 원청이나 원청에 제출하고 원청이 그걸 보고 충분히 안전작업 절차나 방법, 뭐 근로자들의 어떤 대피 요령 이게 다 충분히 들어가 있다 싶으면 이제 허가를 이제 해주면은 그때 이제 작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런 제도인데 이번 한국제강에서도 산해 협력업체니까 당연히 중량물 취급 작업이고 분명히 그런 작업은 매뉴얼상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할 때도 이렇게 중량물 특히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은 그걸 도급업체가 그 작업을 수행한다면 원청한테 안전작업 허가를 받고 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설계해 주거든요. 분명히 거기도 아마 그렇게 설계됐을 건데, 그러면 그 안전작업할 때, 허가할 때, 벨트의 상태,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해서 아마 들어갔을 건데, 그러면 거기는 안전작업 허가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했거나, 아니면 안전작업 허가서 상에, 서류상으로만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허가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역시 안전작업 허가서가 뭔가 형식상, 서류상만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망재해도 아마 못 막는다는 그런 교훈이 있지 않을까. 다섯 번째 원인으로 제가 진단하는 거는 이제 TBM입니다. TBM. 보통 우리가 툴박스 미팅이라고 그러죠.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활동인데, 요즘 그 TBM 또 건설 현장이나 좀 유해 위험 제조 현장, 화학 공장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거의 다 도입된 것 같아요. 근데 TBM이 뭐 우리 산안법에서 반드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으로서 TBM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가 되게 복잡고 어렵고 이러니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차를 되게 간소화시켰어요. 간소화시키고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위험성 평가하는 것도 이제 TBM이나 이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안전 점검 활동을 하면은 상시 점검한 걸로 보고 이제 정기 점검을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대체해 줄 만큼 TBM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위험성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위험성 평가보다는 TBM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험성 평가는 물론 위험성도 제대로 하면 현장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사업장들이 TBM을 상반기, 하반기 또는 1년에 한 번 책상에 앉아서 막 대충 세조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TBM은 현장에서 작업 들어가기 전에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 또 그 근로자와 같이 그 작업 현장을 한번 순회 점검하면서 아니면 보면서 기계 기구 상태도 보고 보호구 상태도 잘 착용했는지 보고 작업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하고 그런 게 실제 엄청 저는 제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안전보건 기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국제강도 분명히 그 매뉴얼 상에는 매일매일 작업하기 전에 TBM을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고, 아마 협력업체도 TBM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분명히 TBM이면 그날 중량물 취급, 방열판 보수 작업하기 전에 사전 점검했을 건데, 사전 점검한다면 당연히 그 섬유 벨트 상태부터 확인하고 점검하고 작업을 시작했을 건데, 그게 체크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것만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이것도 막을 수 있는 죄인데,
TBM을 서류상으로만 또, 이상 없음 하고,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 제대로 이렇게 이행 안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TBM도 정말 제대로 작동만 되면은, 이번 사고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보건 활동의 기법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제가 또 원인 진단으로 하는 점은, 우리 왜 일상적으로 이렇게 유해위험 기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크레인이나 리프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법에서 정한 그런 유해위험 기계, 기구, 설비들은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안전보건 이렇게 매뉴얼 짜주고 컨설팅 할 때도 유해위험 기구는 꼭 그런 법상의 안전점검 주기뿐만 아니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안전점검 스스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많이 매뉴얼 짜주는데, 이번 사건도 그 방열판을 드는 그 섬유벨트나 훅 해지 장치라든지 이런 걸 좀 주기적으로 우리 기계기구 점검표를 만들고 관리감독자나 또는 안전관리자가 한 번씩만 기계기구 상태를 점검했더라면은 분명히 그 폐기 기준에 가까운 그 섬유벨트는 발견되었을 거고, 그거는 이미 딱 누군가 기계기구 점검해서 딱 적시됐으면은 바로 폐기돼서 이 사업장 내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건데, 그런 일상적인 기계기구 점검 활동도 아마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제가 원인으로 진단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에 도급 업무가 있을 때, 협력업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순회 점검하고 합동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놨어요. 이것도 그냥 법에서 그냥 막 넣어놓은 게 아니죠. 다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넣어놓은 건데, 순회 점검의 주체는 원청이에요, 원청. 협력업체가 만약에 3개가 들어와 있든 4개가 들어와 있든 원청이, 특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나 이 사람들이 협력업체에 가서 그분들이 작업하는 방법이나 작업 절차나 보고 착용 상태나 이런 걸 가서 순회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지도도 해주고, 그분들이 그 유해 위험이라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 개선 조치도 해주고, 그런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합동 점검은 원청과 이 협력업체가 같이 도는 거예요. 특히 협력업체가 수행한 작업 공간을 같이 돌면서 같이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 그런 취지로 순회 점검, 합동 점검을 이렇게 산안법에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죠. 보통 순회 점검은 주기가 2일에 한 번, 또 합동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활동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번에 그 한국철강에서도 그 섬유벨트나 훅 해지 장치나 인양고리라든지 이런 게 다 순회 점검하면서 제일 위험한 걸 봐야 되니까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런 순회 합동 점검이 또 매뉴얼 상에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서류상만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이런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순회 점검, 합동 점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해보고 뭔가 이렇게 교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이번 한국제강 사건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덟 번째로 제가 이제 원인을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그 법률상 50인 이하 사업장들 중에서는 이제 보통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렇게 선임해야 될 사업장이 많은데, 지금 법에서 300인 이하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신에 대행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업체 대행기관들과 그 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안전보건관리 대행 계약을 맺어서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2번 정도 업체가 방문해서 이제 기술 지도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내실 있게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한 달에 솔직히 2번 와가지고 보통 제조 공장이나 건설 현장은 막 이렇게 매일매일 유해 위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달에 2번 이렇게 잠시 와서 점검해가지고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충분한 예방을 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이게 또 계약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시장에서 단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점검의 질도 조금 많이 낮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전문 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대행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약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대행제들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적 개선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홉 번째로 제가 진단하는 주제는 이제 특별안전보건 교육이죠.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 위험 작업들, 화기 작업이나 고소 작업이나 밀폐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든지 아주 독성 유해 물질 취급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다 받게 돼 있죠. 한국제강 그 사례에서도 보면 이제 그 중량물 취급 작업이잖아요. 그럼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작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안전보건 교육을 다 받게 돼 있는데,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그런 게 과연 제대로 이행됐을까? 과연 그게 제대로 이행됐다면은 그 무선 원격 조종하시는 분이 방열판 그렇게 가까이에서 작업하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해야 되고, 중량물 줄거리 방법이라든지, 어떤 섬유벨트가 그 날카로운 방열판에 탁 끊기지 않게끔 미리 사전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충분한 이렇게 교육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특별안전보건 교육도 사실상 이렇게 교육만 대충 수행하고, 실질적인 질을 담보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열 번째는 이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법보다 무서운 잘못된 관행. 예. 저희들도 현장 이렇게 안전진단이나 점검 나가다 보면은 그 현장에서 10년, 20년 그 작업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랜 경험 동안 작업해도 사고가 안 나는데, 저 섬유벨트 그것도 저거보다 더 낡은 거 써도 지금까지 안 떨어졌어. 다친 적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작업하면 돼. 이런 그 분들의 오래된 어떤 습관, 잘못된 인식, 그런 관행들이 어떤 새로운 안전보건에 대한 제도나 기법을 도입하려고 해도 조직 내 저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컨설팅을 짜놔도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그 작업을 지휘하시는 분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이게 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이 뭐가 있는지를 어떤 안전관리자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지 그걸 좀 잘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매뉴얼 지침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도 저는 분명히 그분들의 잘못된 경험, 우리 지금까지 다 스물배트로 작업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떨어졌어. 그 사고 난 게 그렇거든요. 100번, 200번 사고 안 나더라도 딱 한 번에 이어서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폐기 기준이 아닌 것은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 당연히 폐기할 수 있게끔 그런 내부적인 강력한 지침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원인은 저는 이제 안전보건 관계자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원인을 좀 잡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할 때도 제일 방점을 두는 게 안전보건 관계자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계획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 총괄 지휘하고 법에 돼 있고,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 점검하고 작업자들 작업복 상태 확인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거는 법상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해야 될 역할을 아주 간단히 요약 정리해 놓은 거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위험성 평가라고 한다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디까지 총괄 관리할 건지, 단순히 위험성 평가, 실무 책임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 각 부서별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올 건지,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전체에 대한 총괄 관리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각 부서별 관리감독자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 과정에서 스텝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TBM이나 뭐 위험성 평가나 뭐 기계기구 점검이나 뭐 순회합동 점검이나 도급업체 관리나 이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 관리감독자의 역할,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할, 이게 아주 매뉴얼상으로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매뉴얼상에 설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형식적으로 활동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방열판 사건을 받더라도 교육 책임자는 정말 도급 용역 종사자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의무 다하기 위해서는 반기별로 도급 용역업체들의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됐었을 거고, 그런 활동을 또 잘했다면 이번 사고도 막아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안전보건 책임자는 또 도급 용역을 주니까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순회 점검은 잘하고 있는지, 합동 점검은 잘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는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러고 뭐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안전보건 책임자가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점검 활동했더라면은 이번 사고도 충분히 저는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협력업체든 원청이든 관리감독자들이 실제 작업 지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매뉴얼상의 역할, 작업 전에 TBM을 수행하고 위해 위험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보호구 미리 착용하게 만들고, 특별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그 근로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역할, 매뉴얼상에 있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기타 안전관리자나 작업 지휘자들, 이분들이 실제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권한과 어떤 책임, 의무, 또 그 부분들의 활동을 중처법에서는 반기별로 또 평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런 활동이 제대로 굴러갔다면은 그런 재해는 우리가 충분히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책임자들이 어느 누구 한 명만 이렇게 제대로 수행해서 되게 걸러질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도 좀 들고요. 그리고 12번째 원인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처법에서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는 수준은 직영 근로자나 도급 용역 근로자나 그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이 목표 방침 수립하고 중대재해시 매뉴얼 만들고 평상시 안전보건 활동하고 책임자 다 정하고, 이런 시스템은 똑같이 도급 용역 종사자도 직영 근로자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법에 되어 있고, 그 중에 핵심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의 의무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그 협력업체가 충분히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다 마련하도록 되어 있죠. 또 실제 안전보건 활동을 한 걸 평가해서 다음에 계약 갱신할 때 그것도 평가를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작업이 이번 그 사건에서도 제대로 됐다면은 협력업체가 그런 섬유벨트조차도 확인 안 하고 그렇게 막 부실하게 작업했으면은 이미 평가해서 아주 낮은 등급을 받고 계약 갱신할 때 이미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이런 조치가 취해졌더라면은 그런 사고는 또 안 날 수도 있었겠죠. 이제 제2의 근본 원인 13번째로 제가 지목하는 거는 도급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나 감독 부실 문제인 거죠. 실제적으로 도급협력업체를 제대로 감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기 근로자면은 교육도 시키고 지적도 하고 징계도 하고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할 게 많잖아요. 방식이. 근데 협력업체에 대해서, 특히 산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해서 막 지휘 명령을 해버리면은 그건 나중에 불법 파견 문제도 생기고 그런 노동법상의 어떤 사용자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청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휘 명령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업체가 대부분 위해위험 작업을 수행하는데 기껏 해봐야 뭐 도급 계약서에 막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막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도급계약세 지금 그렇게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의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게 협력업체 책임으로 이렇게 증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중처법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FM대로 도급인은 산업법이나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와 도급인의 의무를 충실히 잘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업법에서도 협력업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 수급업체 선정 평가 기준을 갖도록 되어 있고, 안전보건 협의체 협력업체가 구성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점검, 그리고 위해 위험 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협력업체한테 안전보건 정보도 제공하게 하고, 협력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관리감독도 하고,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감독하고, 그런 게 도급인 의무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얼마나 충실히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어떤 핵심 요인이 되는 거고, 중처법상에도 이제 도급 용역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똑같이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 계획, 실질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그리고 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도급 용역업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갖춰져야지 이렇게 협력업체의 어떤 이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14번째로 제가 또 지목하는 부분은 중처법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안전보건 인력과 결국 예산이죠.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여기에 대한 경영자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결국은 원청이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투자 의지 또는 충분한 인력 제공 또는 충분한 공사 기간, 충분한 공사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협력업체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나쁜 사례가 협력업체 보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만 자꾸 떠넘기는 거죠, 이게. 실제 2인 1조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주지도 않고 그냥 모든 유해 위험 작업을 2인 1조로 해, 이렇게 도급 계약에 넣어주면은 협력업체는 그런 예산과 인력도 없는데 이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토록만 또 이행한 척하고 또 형식상만 서류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2명이 해야 될 작업을 1명이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아무리 도급 계약서에 그렇게 넣어도 협력업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협력업체도 당연히 법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겠지만은 오히려 또 원청이 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체별로 구체적인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하고, 이게 원청에서 개선해줘야 될 시설, 장비, 기계면은 원청에서 그걸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거 먼저 다 바꿔놓고 공학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 보고 어떤 작업 방법이나 작업 절차라든지 보호 착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 인력, 특정한 기간, 이런 걸 좀 확보해 주는 게 중대재해를 막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이런 지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15번째로 제가 또 진단하는 지점은,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면은 이 반기별 점검 평가라는 게 있어요. 반기별로 상반기 동안 또는 하반기 동안 해왔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대해서 이제 경영 책임자가 점검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코스 IMS나 ISO 45,001 이런 데에서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 이런 게 반드시 체계 구축할 때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우리 중처법에서도 반기별로 점검 평가할 항목을 보면은
위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에 대한 어떤 평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이 제대로 수행 자기 업무를 다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평가,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에 대한 점검평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에 대한 점검평가, 그 협력업체, 도급업체, 운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대한 점검평가. 거의 그 평가 점검해야 될 항목이 제가 볼 때 안전보건관리 체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반기별 점검평가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나가보면은 점검평가를 하려고 보면은 점검평가 매뉴얼 툴이 너무나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위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면은 위험성 평가부터 TBM, 도급 용역업체 순회 점검, 합동 점검한 실적, 이런 걸 다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 항목이 너무 부실하게,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너무 형식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다 보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걸 예방 못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기별 점검 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로 쓰지 말고, 그 평가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안전보건 책임자의 역할, 그다음에 관리감독자의 역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역할별로 역할 다 보여줘서 항목별로 좀 디테일하게 반기별로만 이렇게 잘 점검 평가해도 반드시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에 놓으면 반드시 개선 대책은 반드시 놓을 수가 있거든요. 문제점을 다들 못 찾고 찾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개선 대책이 안 나오는 거지, 제대로 찾으면 반드시 어떤 개선 대책은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너무 이렇게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평가를 능력이 안 되면 전문적인 업체를 좀 선정해서라도 그런 평가 절차를 조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해놓으면은, 진짜 이렇게 중대한, 중대재해나 이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렇게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진단하는 16번째 문제는, 저희도 이제 현장에 가서 체계 진단하다 보면은 중대재해가 날 수 있는 이 위해 위험 요인이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경영 책임자는 우리 외부업체에 맡겨서 매뉴얼 다 짰는데, 체계 구축돼 있는데,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보고받아 보니까 잘 점검되고 있다는데, 안전보건교육도 법상 교육은 다 받고 있다는데, 딱 그 정도 수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중대재해가 날 수가 있어? 중대재해가 난 다음에 대부분 경영 책임자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실제 그 사업장에서 정말 위험한 요소는 정말 10가지, 20가지 항상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가 항상 보고받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인력이나 예산이나 안전보건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경영 책임자가 점검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 거의 너무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으로 정해놓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중요한 보고를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기 전에는 솔직히 경영 책임자가 잘 모른다면 이렇게 법을 빠져나가는 그게 되었어요. 이제는 경영 책임자가 그 죄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지 못했거나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거나 이되면 그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안 한 근거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나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고 미리 보고받았고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다 취했어. 이게 돼야지 설사 중대재해가 나도 면책이 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경영 책임자한테 중요한 사항들이 너무 보고가 안 되고 있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지금 이행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제강 사례 가지고 16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죠? 그 16가지는 분명히 안전보건관리 체계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안전보건은 관리감독자도 실수할 수 있고,
협력업체도 실수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짜는 이유는 한 명이 자기 업무를 조금 놓치고 실수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중삼중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좀 막자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16가지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16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작동되면은 한국제강의 그런 중대재해는 실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매뉴얼 잘 짜도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안 굴러가면은 언제든지 중대재해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진단해야 될 이제 필요성을 이번에 한국제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진단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반기별 점검 평가를 우리 중첩법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반기별 점검 평가를 안전보건 체계 진단 수준으로 깊이 있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디가 작동 안 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반기별 점검 평가도 저희 같은 업체하고 같이 해보는 것도 아마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문제점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기별 점검 평가할 때 전문 업체와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현장에서 작동 안 되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왜 우리 보통 큰 기업은 회계 감사 받잖아요. 회계 감사 받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회계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내부적인 보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고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는 법으로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업무나 활동에 대해서도 그 회계 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보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 법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라도 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말 기업이 크고 지자체나 공기업이라면은 바로 감사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안전보건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짜 매뉴얼대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사하고 경영책임자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서류 작업에 너무 많이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 작업이 특히 저희들도 컨설팅 하다 보면 상당한 많은 서류 작업을 이렇게 매뉴얼을 짜주고 하는데, 그 모든 서류 작업은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작업자들과 실제 업무 안전보건 활동하는 관리 감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짜야 되는데, 그냥 지침, 절차서, 매뉴얼만 있고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나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이렇게 안 갖춰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계 진단할 때는 작업자나 관리 감독자 중심의 그런 체계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사내 협력업체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대부분 안전보건 활동 진단이 원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수급업체의 수준을 고려해서, 수급업체도 보면은 안전보건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고 정말 작은 기업은 뭐 사장 한두 명에 작업자 한두 명이 같이 도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안전보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안전보건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협력업체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청 일방에서 그냥 매뉴얼 한번 만들어봐야 협력업체는 그걸 지킬 능력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 짤 때도 수급업체 안전보건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짤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전보건 관리 체계 진단해달라면 그냥 우리 사업장 통보 다 해주세요. 뭐 금액은 얼마나 작게 해주면서 그럼 다 부실 진단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사업장에서 고위험 작업, 정말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부터 먼저 이렇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 안전보건 관계 서류, 관계자 활동, 뭐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너무나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진단보다는 각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각 사업장의 주된 유해 위험 요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각 사업장의 공정과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체계 진단이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진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진단이 너무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많이 노는 게 좋죠.
진단은 보고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 뭘 해란 말이지? 그런 진단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 항목이 좀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 책임자가, 뭔가 공학적으로,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인력을 투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많이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돼야지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진단의 목적이 어떤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징계나 처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안전보건 활동을 하시는 관리감독자나 근로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진단이 돼야지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조금 참 고려해 주시면은, 진단할 때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한국 제강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체계 구축을 좀 급하게 했던 시기라면은 이제는 그 체계 구축을 이 체계 구축한 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 3, 4년은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첩법도 우리한테 너무나 갑자기 도입되었고, 그래서 허겁지겁 막 체계 구축을 막 한해편 해놨는데 이게 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 우리 현장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진단 과정이다 보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원래부터 좀 체계성 있게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반적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